숨막히는 열기로 도시 전체가 거대한 찜통처럼 달궈진 여름날 오후였어요. K백화점 최상층 VVIP 라운지로 향하는 한정숙 여사의 발걸음은 언제나처럼 흐트러짐 없이 우아했지만 그 속내에는 누구도 쉽사리 짐작하기 어려운 미세한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계의 거목으로 불리던 남편과 사별한 후 그녀는 거대한 제국에 홀로 남겨진 여왕과도 같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녀가 가진 부와 명예를 부러워했지만 정작 정숙 자신은 밤마다 텅 빈 대저택의 적막함 속에서 수십 년 전 잃어버린 어린 손녀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며 잠 못 이루는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해맑게 웃던 아이의 얼굴, 조망만 한 손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꼭 쥐던 따스한 온기, 할머니 사랑해요. 속삭이던 여린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해 사무치는 그리움에 가슴을 쥐어뜯곤 했습니다. 그날 아침도 정숙은 어김없이 손녀의 사진이 담긴 낡은 앨범을 어루만지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매년 손녀를 잃어버린 그날이 다가올수록 가슴을 짓누르는 통증과 어지럼증은 더욱 심해지는 듯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그런 것이겠지. 아니면 이 지독한 그리움이 만들어낸 신병일 테지. 그녀는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오늘은 아주 오랫동안 멈춰있던 자신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막연하면서도 강렬한 느낌이었어요. 답답한 집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에 혹은 어쩌면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녀는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요란한 세일 현수막이 걸린 1층 로비를 지나 그녀는 익숙하게 VVIP 전용 엘리베이터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부드럽게 닫히고 은은한 클래식 선율이 흐르던 바로 그 순간 정숙은 눈앞이 아찔해지며 세상이 빙글 도는 듯한 극심한 현기증을 느꼈어요. 흡 하는 짧은 소리와 함께 온몸의 힘이 순식간에 빠져나가며 그녀의 의식은 깊고 어두운 심연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것은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격렬한 통증과 함께 자신의 몸이 차갑고 단단한 바닥으로 무너져 내리는 감각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값비싼 명품 쇼핑백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방으로 흩어졌고 엘리베이터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함께 타고 있던 몇몇 사람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상황에 새된 비명을 질렀지만 공포에 질린 나머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패닉 상태였죠. 그때 혼란스러운 사람들 사이를 쏜살같이 헤치고 한 젊은 여성이 침착하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이 백화점 내 응급의료 지원을 담당하는 계약직 간호사 강지우였어요. 며칠 전 약혼자 최성민으로부터 그의 사업이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전해 듣고 밤새도록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뒤척였던 터였습니다. 결혼 준비는커녕 당장의 월세와 생활비마저 걱정해야 하는 암담한 현실에 몸과 마음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죠. VVIP 고객들의 화려한 모습과 자신의 초라한 처지를 비교하며 자괴감에 빠져 있던 순간도 잠시 눈앞에 쓰러진 환자를 발견하자 그녀의 눈빛은 순식간에 전문가의 그것으로 변했습니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정숙의 앞으로 다가가 상태를 살폈습니다. 창백하다 못해 푸르스름하게 변한 안색, 미동조차 없는 가슴, 그리고 손목에서 느껴지지 않는 희미한 맥박. 단 1초의 지체도 허용되지 않는 위급한 상황임을 직감했습니다. 모두 괜찮으시다면 조금씩 비켜주시겠어요? 저는 간호사입니다. 그녀의 단호하면서도 침착한 목소리가
공포로 얼어붙었던 엘리베이터 안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지금 즉시 119에 신고해 주시고 가장 가까운 곳에 비치된 자동 제세동기를 신속히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엘리베이터 비상 버튼을 눌러서 외부와 연결해 주십시오. 지우는 주변 사람들에게 명확하고 신속하게 역할을 분담시키며 동시에 정숙의 목을 부드럽게 젖혀 기도를 확보하고는 망설임 없이 가슴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가녀린 팔에서는 믿기지 않는 힘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규칙적인 압박과 함께 인공호흡을 불어넣는 그녀의 이마에는 어느새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혀 흘러내렸지만 오직 눈앞의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간호사로서의 투철한 사명감과 본능만이 그녀의 몸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깊고 어두운 터널을 끝없이 헤매는 듯한 혼몽한 상태에서 정숙은 희미하게나마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따스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가슴을 강하고 규칙적으로 누르고 있었고 그 진동을 타고 미약하게나마 생명의 기운이 전달되는 듯 했어요. 그리고 이따금씩 부드럽고 따뜻한 숨결이 자신의 메마른 입안으로 조심스럽게 불어넣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주 오래전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고 지금도 사무치게 그리운 어린 손녀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누군가가 자신에게 필사적으로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그 간절함이 마치 꺼져가던 마지막 불씨를 애써 되살리려는 듯 정숙의 희미한 의식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제세동기 가져왔습니다. 라는 다급한 외침과 함께 보안 요원이 도착했고 지우는 침착하게 패드를 정숙의 가슴에 부착했습니다. 모두 물러나세요. 지우의 날카로운 외침과 함께 짧은 전기 충격음이 울렸고 정숙의 몸이 가볍게 공중으로 튀어 올랐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아주 미약하게나마 그녀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정숙의 목덜미에서 천천히 돌아오는 맥박을 확인하고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돌아왔어요. 맥박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정숙의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더니 무겁게 감겨있던 눈꺼풀이 아주 천천히 열렸습니다. 아직 세상의 초점은 흐릿하게 번져 보였지만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한 채 필사적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지우의 얼굴이 어렴풋이나마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깊고 맑은 눈동자에는 걱정과 안도가 교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낯선 젊은 간호사의 눈빛 속에서 정숙은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한 이끌림과 함께 가슴 저미는 듯한 아련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수십 년 동안 잊고 지냈던 혹은 꿈속에서만 애타게 그리워했던 누군가를 마침내 다시 만난 듯한 그런 불가사의한 기시감이었습니다. 어쩌면, 아주 어쩌면 그 얼굴 위로 자신이 평생을 찾아 헤맨 어린 손녀의 해맑은 미소가 겹쳐 보였는지도 모릅니다. 지우 역시 의식을 찾은 정숙의 눈빛에서 자신을 향한 알 수 없는 깊은 감정을 읽었지만 경황이 없어 그 의미를 파악할 겨를은 없었습니다. 곧이어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했고 정숙은 응급처치를 받으며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홀로 남겨진 지우는 그제야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휘청거렸습니다. 극심한 피로감과 함께 안도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늦은 밤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한 지우는 보증금도 빠듯한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난 단출한 살림살이가 그녀의 고단한 삶을 대변하는 듯 했어요. 샤워를 마치고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대충 털며 냉장고에서 생수 한 병을 꺼내 마셨습니다. 낮에 백화점에서 겪었던 긴박했던 상황이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별 생각 없이 습관처럼 TV 리모컨의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마침 저녁 종합 뉴스가 한창 방영되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대형 K백화점의 로고와 함께 긴급 상황 발생, VIP 고객 생명 구해라는 자막이 큼지막하게 떠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강남의 K백화점 VVIP 엘리베이터에서 한 여성 고객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나 마침 현장에 있던 계약직 간호사의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 덕분에 소중한 생명을 구한 사실이 알려져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앵커의 차분한 멘트와 함께 화면에는 낮에 자신이 있었던 바로 그 엘리베이터 내부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마도 당시 함께 있었던 누군가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듯 다소 흔들리고 흐릿한 영상이었지만 침착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자신의 뒷모습과 제세동기, 빨리요 라고 외치던 다급했던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곧이어 병원 복도에서 황급히 인터뷰에 응하는 자신의 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다행히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살짝 떨리던 목소리는 분명 자신이었습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매우 위급하여 즉시 응급처치를 시행했습니다. 저는 간호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어지는 화면에서는 당시 엘리베이터에 함께 있었던 다른 목격자들의 흥분된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한 중년 여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정말이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줄 알았다니까요. 그 젊은 간호사분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 눈앞에서 끔찍한 일을 당할 뻔했어요. 어찌나 침착하고 헌신적이던지. 또 다른 젊은 남성은 감탄을 금치 못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얼굴도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었는데 마음씨는 그보다 100배는 더 고우신 것 같았어요. 저런 분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 아닐까요?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 입을 모아 지우를 백의의 천사, 위기의 순간에 나타난 진정한 영웅이라 칭송하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쓰러진 VIP 고객이 국내 굴지의 대기업 총수의 미망인인 한정숙 여사라는 사실도 함께 보도되었습니다. 지우는 화면 속에서 영웅담의 주인공이 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당혹감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된 현실과 불안한 미래 속에서 거의 잊고 지냈던 간호사로서의 숭고한 자부심과 생명을 살렸다는 보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벅찬 감동도 잠시뿐, 화면 아래 자막으로 흐르는 약혼자 성민의 사업 실패 관련 뉴스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식간에 현실의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어요. TV 속에서 천사로 칭송받는 영웅적인 간호사의 모습과 당장 다음 달 월세와 약혼자의 빚더미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 속 자신의 초라한 처지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되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힘없이 TV를 껐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일시적인 찬사도 순간의 영웅담도 그녀의 척박한 현실을 단숨에 바꾸어주지는 못할 것이라는 씁쓸한 자각 때문이었습니다. 깊은 한숨과 함께 그녀는 다시 한번 냉혹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한편 병원 VVIP 병실에서 천천히 의식을 회복한 한정숙 여사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던 젊은 간호사의 얼굴을 가장 먼저 떠올렸습니다. 생명의 은인이기도 했지만 그 이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한 이끌림을 느꼈던 그 눈빛. 수십 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그녀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킨 그 존재. 정숙은 즉시 비서를 호출해 그 간호사를 찾아오라고 지시했습니다. 단순한 감사의 표시를 넘어 반드시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는 강한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비서는 한 여사의 평소답지 않은 다급함과 간절함에 조금 의아해하면서도
곧바로 백화점 측에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자신을 살린 그 젊은 간호사의 얼굴을, 특히 그 깊고 맑은 눈동자를 떨쳐내려 애썼지만 그럴수록 더욱 선명하게 떠오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메마른 가슴 속에 아주 오랜만에 희미하지만 따뜻한 희망의 불씨가 지펴지고 있었습니다. 한정숙 여사는 며칠간의 입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지만 텅 빈 대저택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어쩐지 무겁게만 느껴졌어요. 병원에서의 짧은 만남 이후 생명의 은인인 강지우 간호사의 단정하고 맑은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정숙은 비서를 통해 몇 번이나 감사의 뜻을 전하려 했어요. 값비싼 보석과 현금이 담긴 봉투는 물론 시내 최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의 식사 자리를 마련하려 했지만 지우는 한사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간호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사님의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합니다. 그녀의 정중하지만 단호한 거절은 오히려 정숙의 마음을 더욱 강하게 사로잡았어요. 요즘 젊은이들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강직함과 순수함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참으로 보기 드문 아이야. 어쩜 저리도 욕심 하나 없을까. 정숙은 지우에 대한 인간적인 호감을 넘어선 설명하기 힘든 깊은 연민과 애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마치 홀린 사람처럼 서재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디 낡은 오동나무 상자를 꺼내 들었어요. 상자 안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손녀 서연의 물건들이 담겨 있었죠. 빛바랜 베넷 저고리와 딸랑이, 그리고 정숙이 직접 디자인하고 세공까지 배워 만들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작은 별 모양 은목걸이. 반짝이는 것을 유독 좋아했던 손녀를 위해 밤낮으로 공들여 만들었던 것이었어요. 목걸이를 손에 쥔 정숙의 눈가에는 어느새 촉촉한 이슬이 맺혔습니다. 수십 년 전 그날, 인파로 북적이던 남대문 시장. 잠깐 한눈을 판 사이 잡고 있던 작고 여린 손을 놓쳐버렸어요. 서연아, 서연아. 목이 터져라 아이의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시장의 소음뿐이었죠. 그날 이후 정숙의 시간은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헤매고 용하다는 점쟁이며 무당까지 찾아다녔지만 손녀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특히 아이의 오른쪽 어깨 뒤편, 뜨거운 팥죽에 살짝 데어 생긴 작은 화상 자국. 그 흉터를 볼 때마다 정숙은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느꼈는데 정숙은 자신도 모르게 강지우 간호사의 단정했던 뒷모습과 어깨선을 떠올렸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이젠 헛된 기대는 하지 않기로 했잖아. 그녀는 애써 고개를 가로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억누를 수 없는 희미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때 오랜 친구이자 정숙의 유일한 말벗인 윤 여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의 집을 찾았습니다. 윤 여사는 정숙의 곁을 수십 년간 지켜보며 그녀의 아픔과 그리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자네, 또 그 상자 열어본 게야? 병원에서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그 아이 생각에 잠겨 있는 건가? 윤 여사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과 염려가 가득했어요. 혹시 그 엘리베이터에서 자네를 구했다는 그 간호사 때문인가? 자네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보여서 하는 말일세. 지난번에도 어떤 아이 눈매가 서연이를 닮았다고 한동안 부산을 떨지 않았나? 결국 아니었자는가? 너무 깊이 빠지지 말게. 또 상처만 받을까봐 걱정돼서 그래. 윤 여사의 진심 어린 충고에 정숙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알아, 안담하다. 하지만 그 아이 눈빛이 뭐라 설명할 순 없지만
자꾸만 우리 서연이를 떠올리게 한단 말일세. 정말이야. 한편 강지우의 현실은 하루가 다르게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어요. 약혼자 최성민은 언젠가부터 눈에 띄게 말수가 줄고 밤늦도록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과 초조함이 역력했죠. 지우의 휴대폰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체 모를 발신번호로 전화가 걸려왔고 수화기 너머에서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협박이 쏟아졌습니다. 자기야, 정말 괜찮은 거야?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없어? 제발 솔직하게 말해줘. 지우의 불안한 물음에 성민은 늘 똑같은 대답만을 반복했어요. 걱정 마, 지우야. 거의 다 해결됐어. 정말이야.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시간을 줘. 내가 다 책임지고 해결할 테니. 하지만 그의 떨리는 목소리와 불안한 눈빛은 지우의 의심을 더욱 키울 뿐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생활비를 벌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지우는 병원 일이 끝나면 곧장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로 향하는 고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잠은 늘 부족했고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녀는 약혼자를 믿고 싶었어요. 아니,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병원 응급실에서 막 교대 근무를 마치고 나오던 지우의 앞을 건장한 체격의 낯선 남자가 가로막았습니다. 강지우 씨 맞으시죠? 최성민 그 새끼 어딨는지 불지 않으면 오늘 여기서 험한 꼴 보게 될 겁니다. 남자는 노골적으로 위협적인 분위기를 풍기며 지우의 팔목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많은데. 지우는 공포에 질려 소리쳤지만 주변 사람들은 애써 그들의 다툼을 외면할 뿐이었죠. 그때 퇴근하던 박선영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용감하게 달려들었습니다. 아저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그 손 놓지 못해요? 여자 혼자라고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이러시면 당장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선영의 당차고 똑 부러지는 외침에 남자는 잠시 주춤하는 듯 했어요. 그는 최성민 그 자식한테 똑똑히 전해. 더 이상은 못 참는다고. 다음에 찾아올 땐 이 정도로 안 끝날 줄 알아라는 말을 뱉고는 침을 퇴뱉으며 사라졌습니다. 선영은 잔뜩 겁에 질려 파랗게 변한 지우의 손을 꼭 잡아주며 다독였어요. 지우야, 괜찮아? 손목 많이 아프지? 저 자식 뭐야, 대체? 너한테 왜 그런 거야? 지우는 차마 모든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떨군 채 뜨거운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선영은 그런 지우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따뜻한 차를 건네며 밤새도록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죠. 며칠 후 정숙은 우연을 가장해 백화점 VVIP 라운지를 다시 찾았습니다. 혹시라도 지우를 마주칠 수 있을까 하는 신락 같은 기대감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마치 운명처럼 그녀는 직원 휴게실로 향하던 지우와 한적한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어머, 강지우 간호사님 아니세요? 여기서 또 뵙네요. 그날 이후로 몸은 좀 어떠신가요? 정숙은 최대한 자연스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지우는 뜻밖의 만남에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밝게 웃으며 정숙에게 인사했어요. 여사님, 안녕하세요.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정숙은 지우의 말투와 행동, 작은 몸짓 하나하나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그토록 찾아 헤매던 어린 손녀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까 하는 간절함 때문이었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지우의 가족 관계에 대해 물었지만 지우는 부모님은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지금은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 이상의 질문은 신뢰가 될 것 같아
정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고아라는 단어가 그녀의 뇌리에 깊고 아프게 박혔습니다. 그 후 정숙은 백화점 사장에게 은밀히 연락해 강지우 간호사의 인사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중히 요청했습니다. 생명의 은인에게 특별한 포상을 하고 싶은데 개인적인 신상 정보를 조금이라도 알아야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죠. 백화점 사장은 국내 최고 VVIP 고객인 정숙의 요청을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정숙의 손에는 강지우의 간략한 신상 정보와 함께 몇 장의 증명사진이 담긴 서류 봉투가 조용히 전달되었습니다. 평화롭기만 하던 주말 저녁, 이제는 익숙해진 지우의 작은 원룸 현관문이 그야말로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공포스럽게 울려 퍼졌어요. 인터폰 화면에는 지난번 백화점 앞에서 마주쳤던 것보다 훨씬 더 험악하고 노골적으로 위협적인 인상의 낯선 남자 두 명이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문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야, 강지우. 문 안 열어? 최성민 그 개새끼 어디다 숨겼어? 당장 안 튀어나오면 우리가 이 문짝 부수고 들어간다. 욕설과 함께 문을 걷어차는 굉음이 지우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죠. 성민 씨 지금 여기 없어요. 제발 이러지 마시고 돌아가 주세요. 그녀는 현관문에 힘없이 기대앉아 울먹이며 애원했지만 남자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문 열라고 했다. 딱 10분 준다. 그때까지 안 열면 내년 집구석 우리가 직접 구경시켜 줄 테니까 그리 알아. 그들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폭력성과 잔인함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지우는 극심한 공포감에 질식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112를 누르려 했지만 남자들은 마치 그것을 알고 있다는 듯 경찰에 신고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내년 전화하는 순간 우리는 바로 사라질 거고 그 뒤에 내년한테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우리도 장담 못한다라고 비웃었습니다. 결국 옆집에서 시끄러운 소리에 잠이 깬 주민이 거기 누구신데 이렇게 밤늦게 소란이에요. 라며 항의하는 소리가 들리자 남자들은 오늘 밤 안으로 최성민 그놈한테 연락해서 당장 돈 준비하라고 똑똑히 전해. 만약 내일까지 연락 없으면 내년도 절대로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라는 살벌한 협박과 함께 섬뜩한 경고의 메시지가 적힌 쪽지를 문틈으로 쑤셔 넣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쪽지에는 다음은 내 차례다라는 붉은 글씨가 피처럼 번져 있었어요. 그날 밤 지우는 뜬 눈으로 지새우며 성민에 대한 마지막 남은 믿음마저 산산조각 나는 것을 고통스럽게 느껴야 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가 자신을 이토록 끔찍한 위험 속으로 밀어넣을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과 함께 인간적인 배신감에 휩싸였죠. 다음 날 정숙은 중요한 자선 경매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분주히 준비를 마치고 백화점 근처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로변 건너편에서 그녀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다름 아닌 강지우 간호사가 어제 지우의 집을 찾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험악한 남자 두 명에게 둘러싸여 겁에 질린 채 거의 길바닥에 내팽개쳐지듯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자들은 지우의 작은 핸드백을 빼앗으려 했고 지우는 필사적으로 그것을 끌어안으며 저항하고 있었죠. 정숙은 그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비서, 지금 당장 차 돌려서 저 아이를 구해. 어서. 늦으면 큰일 나겠어. 그녀는 거의 이성을 잃고 비명을 지르듯 운전기사와 비서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어로 꽉 막힌 도로 위에서 차를 돌려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남자들은 지우의 가방을 난폭하게 빼앗아 순식간에 골목 안으로 사라진 후였고
지우는 흙먼지가 가득한 길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옷가지와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두려움으로 하얗게 질린 얼굴. 정숙은 떨리는 걸음으로 차에서 내려 지우에게 다가가 그녀의 가녀린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괜찮아요, 강 간호사.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자들이 누구죠? 지우는 갑자기 나타난 정숙의 모습에 놀라면서도 그녀의 따뜻하고 걱정스러운 음성에 그만 참았던 울음을 와락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 없이 지우를 자신의 차에 태워 일단 안전한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단순한 채무 관계로 인한 협박 수준이 아닌 것 같아. 저 아이에게 무언가 훨씬 더 크고 위험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이 틀림없어. 정숙의 마음속에 강한 의심과 함께 지우를 어떻게든 보호해야 한다는 거의 본능적인 책임감이 걷잡을 수 없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전 잃어버린 어린 손녀의 어깨에 선명하게 남아있던 작은 화상 자국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정숙의 집에서 겨우 안정을 되찾고 자신의 원룸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성민에게 전화를 걸어 낮에 있었던 끔찍한 일을 울면서 따져 물었어요. 자기야,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저 사람들 누구고 왜 나한테까지 이러는 건데? 이제 정말 단 하루도 이렇게는 못 살겠어. 제발 제발 솔직하게 말해줘. 그녀의 절규에 가까운 물음에 성민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지우에게 더 큰 절망감과 공포심을 안겨줄 뿐이었죠. 한참 만에야 그는 잔뜩 잠긴 목소리로 미안해. 지우야, 정말 미안해. 내가 다 설명할게. 하지만 거의 다 해결됐어. 정말이야. 이번 주 안으로 모든 게 다 깨끗하게 끝날 거야. 나 딱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어주면 안 될까? 라며 또다시 현실성 없는 변명과 간청만을 늘어놓았습니다. 지우는 그의 말을 더 이상 단 한마디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때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이제는 역겨운 거짓으로만 느껴졌어요. 우리 이제 그만하자, 성민 씨. 당신하고 나 이제 끝이야. 지우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에 성민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의 거친 숨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올 뿐이었죠. 직장에서도 지우는 이전의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멍하니 있다가 환자 차트를 떨어뜨리거나 약품 이름을 혼동하는 등 자잘한 실수를 연발했고 동료들의 걱정스러운 눈총과 수간호사의 따가운 질책을 받는 일도 잦아졌죠. 평소 지우를 탐탁지 않게 여기던 신경질적인 성격의 수간호사는 강 선생, 요즘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야?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렇게 정신줄 놓고 다니면 어떡해. 이러다 큰 의료사고라도 치면 강 선생 혼자 책임질 수 있겠어? 계약직이라고 업무까지 설렁설렁하는 건 아니겠지? 라며 여러 사람 앞에서 노골적으로 면박을 주었습니다. 지우는 억울하고 서러웠지만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절친한 동료인 박선영만이 그런 지우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며 힘이 되어주었어요. 지우야, 저 마녀 할망구 말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너 요즘 많이 힘든 거 알아. 나한테라도 다 털어놔. 내가 뭐 뾰족한 수는 없어도 내 이야기 들어주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선영은 점심시간마다 지우를 따로 불러내 따뜻한 밥을 사주며 위로했고 퇴근 후에는 지우의 자취방에 들러 함께 시간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 집에 와서 며칠 지내는 건 어때? 혼자 있으면 더 무섭고 힘들잖아라며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죠. 하지만 지우는 착하고
의리 있는 선영에게까지 자신의 비참하고 위험한 현실을 전부 털어놓을 용기가 차마 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했던 약혼자와의 관계는 이미 파탄 직전이었고 정체 모를 사채업자들의 협박은 매일같이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깊고 어두운 터널 속에 홀로 갇힌 듯한 지독한 고립감과 절망감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궁지에 몰릴 대로 몰린 최성민은 결국 이성을 잃고 해서는 안 될 마지막 선택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는 사채 빚을 단번에 해결하고 지우와의 관계도 회복하겠다는 허황된 망상에 사로잡혀 지인이 소개해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거액의 돈을 베팅한 것이었죠. 물론 그 돈은 또 다른 사채업자에게 빌린 그야말로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어요. 단 몇 시간 만에 모든 돈을 날려버렸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지우는 우연히 성민이 늘 잠가두던 책상 서랍이 살짝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호기심보다는 불안감에 이끌려 서랍을 열어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서랍 안에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끔찍한 내용이 담긴 차용증 뭉치와 협박 편지들, 그리고 이미 여러 차례 지급 거절된 약속 어음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자율 연 200%, 약속 불이행 시 신체 포기 각서 효력 발생, 내년 약혼녀 밤길 조심하라고 전해라 등등. 지우는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끼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성민을 향한 마지막 남은 일말의 연민과 기대마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그가 자신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엄청난 거짓말을 해왔는지 깨닫는 순간 지독한 배신감과 함께 인간적인 혐오감마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성민을 기다렸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술에 잔뜩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온 성민에게 그녀는 그 끔찍한 서류들을 집어던지며 절규했어요. 이게 다 뭐야? 당신 나한테 지금까지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거야?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당신이 인간이긴 한 거야?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절망감에 휩싸인 지우의 처절한 외침에 성민은 술이 확 깨는 듯 잠시 휘청거렸지만 이내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마치 유죄를 인정하는 듯 보였죠. 한참 만에 그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지우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지우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정말 죽일 놈이야 하지만 다 너랑 행복하게, 정말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싶어서 그래서 일이 이렇게 꼬여버린 거야. 딱 한 번만,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내가 어떻게든 이 모든 거 다 해결하고 내 앞에 당당하게 설게. 응? 제발. 그의 변명은 구차했고 눈물은 더 이상 진실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싸늘하게 얼어붙은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돌아섰습니다. 우리 사이의 행복이라는 단어는 이제 존재하지 않아, 성민 씨. 당신은 날 철저하게 기만한 거고 내 인생을 망가뜨린 거야.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들의 사랑했던 시간들은 그렇게 처참하게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한정숙 여사는 강지우의 신변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단순한 동정심이나 생명의 은인에 대한 고마움을 넘어선 거의 모성에 가까운 본능적인 보호 욕구와 함께 잃어버린 손녀 서연이에 대한 희미하지만 강렬한 기억들이 자꾸만 지우의 모습과 교차하며 겹쳐 보였기 때문이었죠. 결국 그녀는 국내에서 가장 유능하다고 알려진 사설 탐정 사무소에 거액의 수임료를 지불하고 은밀하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지우를 위협하는 악덕 사채업자들의 배후 세력을 캐내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녀의 진짜 속내는 강지우라는 여인의 출생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과거를 샅샅이 파헤치는 것이었습니다. 탐정에게는 지우가 어린 시절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과 입양 시기 등 정숙이 수십 년 동안 간직해온 단편적인 정보들을 떨리는 목소리로 전달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서, 오른쪽 어깨 뒤편 작은 별 모양을 닮은 화상 흉터에 대해서도 몇 번이고 간조하며 빠뜨리지 않고 언급했죠. 며칠 후 탐정으로부터 첫 번째 중간 보고서가 정숙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정숙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었어요. 강지우는 예상대로 아주 어린 시절 이름 모를 보육원에서 지내다가 지금은 고인이 된 평범한 양부모에게 입양되었으며 출생과 관련된 정확한 기록은 불분명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정숙의 심장을 그대로 먹게 할 만큼 놀라운 한 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대상자 강지우의 오른쪽 견갑골 하단부에서 약 2cm 크기의 오래되고 희미한 화상 흉터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함. 흉터의 모양은 의뢰인이 제시한 정보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됨. 정숙은 보고서를 읽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짜릿하게 전율하는 듯 했어요. 서연아, 내 아가 정말 내가 살아있었던 것이냐? 수십 년 동안 억눌러왔던 그리움과 회한, 그리고 한 줄기 희망이 뜨거운 용암처럼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의심이나 막연한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의 운명적인 확신에 가까운 숨막힐 듯한 벅찬 희망이었어요. 그 후로 정숙은 이전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지우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백화점 VVIP 라운지나 그녀가 자주 이용하는 카페에서 정말 우연히 마주치는 횟수가 눈에 띄게 잦아졌고 그때마다 지우에게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말을 건네며 값비싼 영양제나 유기농 과일 바구니 같은 작은 선물들을 안겨주었습니다. 강 간호사, 요즘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 내가 다 속상하네. 이거라도 좀 잘 챙겨 먹고 기운내요. 혹시 무슨 힘든 일이라도 있는 건 아니죠? 괜찮다면 나한테라도 한번 털어놓으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지도 몰라요. 내가 뭐 큰 도움은 못 돼도 이야기 들어주는 것 정도는 얼마든지 해줄 수 있으니까. 지우는 처음에는 재벌가 사모님인 정숙에 과도할 정도의 친절과 관심이 당황스럽고 부담스러웠지만 연이어 터지는 불행과 믿었던 사람으로부터의 배신으로 심신이 극도로 지쳐있던 터라 그녀의 진심 어린 따뜻함과 모성에 넘치는 위로에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혹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할머니의 한없이 넓고 포근한 품처럼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정숙과 함께 백화점 최상층에 위치한 조용한 스카이라운지에서 차를 마시던 지우는 갑자기 극심한 두통과 함께 아주 어린 시절의 단편적인 기억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기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눈부시게 따사로운 햇살이 쏟아져 내리던 넓고 푸른 잔디밭, 하얀 원피스를 입은 어린 자신을 따뜻하게 안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주던 어떤 여인의 흐릿한 모습, 코끝을 부드럽게 간지럽히던 달콤하면서도 상쾌한 아카시아 꽃 향기, 그리고 아주 희미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온화하고 자애로운 미소를 띤 채 자신을 내려다보던 할머니의 얼굴. 하지만 그 기억들은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마치 신기루처럼 빠르게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이러지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파요. 지우는 고통스러운 듯 두 손으로 관자놀이를 짚었습니다. 정숙은 그런 지우의 모습을 안타까움과 초조함, 그리고 한편으로는 벅찬 기대감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그녀의 가녀린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조금만 더 아주 조금만 더 가까이 다가가면 이 모든 수수께끼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아. 내 딸 서연이 내가 정말 내 앞에 있는 것이니.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우에게 물었어요. 아가, 혹시 아주 어릴 때 기억나는 거라도 있니? 아주 사소한 거라도 괜찮단다. 사채업자들의 무자비한 압박은 이제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최성민의 행방을 쫓는 것을 포기한 듯 모든 분노와 책임을 지우에게 떠넘기려 했습니다. 최성민 그 새끼가 당장 기어나오지 않으면 내년이 대신 그 몸으로라도 빚을 갚아야 할 거 아니야. 아니면 내 그 잘난 얼굴하고 멀쩡한 장기라도 팔아서 돈 만들어 오든가. 선택은 내가 해. 그들은 거의 매일같이 지우의 원룸을 찾아와 현관문을 두들겨대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협박을 퍼부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 밤에는 지우의 원룸 현관문 도어락을 강제로 부수고 멋대로 집 안으로 침입해 얼마 되지도 않는 살림살이들을 닥치는 대로 부수고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기도 했죠. 이게 마지막 경고다. 다음번에는 내 몸뚱이가 이렇게 될 줄 알아. 피로 쓴 듯한 붉은 경고문까지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지우는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그들은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교묘하게 자신들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고 오히려 경찰에 꼰지르면 내년 인생 그걸로 끝장나는 줄 알아라. 우리는 내가 어디서 뭘 하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라는 더욱 악랄한 보복 협박만 더 심해질 뿐이었습니다. 지우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도 길을 걷다 보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비웃는 것처럼 느껴져 극도의 불안감과 대인 기피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결국 최성민은 지우에게 짧디 짧은 문자 메시지 한 통만을 달랑 남긴 채 연기처럼 종적을 감추고 말았습니다. 지우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다 망쳤어. 너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기고 떠나는 나를 용서하지 마라. 하지만 언젠가 내가 이 모든 빚 다 깨끗이 청산하고 내 앞에 다시 당당하게 나타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그때까지만 부디 몸조심하고 잘 지내야 해. 사랑했다, 지우야. 그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몇 줄의 글자는 지우에게 남아있던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마저 차갑게 꺼뜨려 버렸습니다. 성민이 그녀에게 떠넘긴 것은 도저히 한 개인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의 빚더미와 함께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받은 배신감으로 얼룩진 처절하고 비참한 절망뿐이었죠. 세상에 완벽하게 홀로 버려졌다는 뼈에 사무치는 생각, 이제 더 이상 기댈 곳도 피할 곳도 없다는 완전한 고립감. 지우는 자신의 삶이 더 이상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다고 절망적으로 느꼈습니다. 차라리 이 모든 끔찍한 고통을 한 번에 끝내버리는 게 훨씬 더 낫겠어. 그녀의 눈동자는 이미 삶의 빛을 잃고 공허하게 풀려 있었어요. 그녀는 늦은 밤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홀린 듯 아무도 없는 한강 다리 위로 향했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강바람이 그녀의 헬쑥한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이 지긋지긋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만이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그녀는 위태롭게 흔들리는 다리 난간에 간신히 몸을 기대서서 어둡고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강물을 공허한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 그녀의 낡은 외투 주머니 속에
깊숙이 넣어두었던 작은 별 모양 은목걸이가 스르륵 빠져나와 차가운 달빛 아래서 아주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아주 어릴 적부터 기억조차 나지 않는 아주 먼 과거로부터 항상 그녀와 함께 했던 유일한 물건. 그것을 보는 순간 아주 희미하게 누군가의 한없이 따뜻했던 품과 세상에서 가장 다정했던 목소리가 안개처럼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의 온기마저도 그녀의 발밑을 에워싼 거대한 절망을 이겨낼 만큼의 힘이 되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차갑고 어두운 강물 속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버리려 했습니다.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 안 돼. 지우야, 절대로 안 돼. 하는 심장이 찢어질 듯 절박한 외침과 함께 누군가가 뒤에서 그녀의 팔을 강하게 잡아챘습니다. 놀랍게도 한정숙 여사였어요. 그녀는 사설 탐정으로부터 지우가 최근 극심한 심리적 불안 상태를 보이며 위험한 행동을 할지도 모른다는 긴급 연락을 받고 좋지 않은 예감에 사로잡혀 미친 듯이 수소문한 끝에 이곳으로 달려온 것이었죠. 정숙은 거의 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넋을 잃고 있는 지우를 자신의 품으로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아가,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제발 정신 좀 차려. 응? 내가 있잖니. 내가 내 곁을 꼭 지켜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니? 정숙의 목소리는 뜨거운 눈물로 범벅이 되어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지우를 절대로 이대로 보낼 수 없다는,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 강하고 절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는 정숙의 품에 안겨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서럽게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슬픔과 절망,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이 뜨거운 눈물과 함께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숙은 며칠 동안 지우를 자신의 넓고 안락한 집에 머물게 하며 마치 친손녀를 대하듯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최고급 재료로 만든 따뜻하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직접 떠먹여 주었고, 밤에는 불안에 떠는 지우가 잠들 때까지 그녀의 곁을 지키며 가만히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지우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조건 없는 따뜻함과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는 듯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우가 샤워를 마치고 정숙이 건네준 깨끗하고 포근한 새 옷으로 갈아입기 위해 잠시 등을 돌렸을 때였습니다. 정숙은 자신도 모르게 지우의 오른쪽 어깨로 시선이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십 년 전 그날 시장에서 잃어버렸던 자신의 어린 손녀 서연의 어깨에 있던 것과 정확히 똑같은 모양, 똑같은 크기의 오래되고 희미한 화상 흉터를 발견하고야 말았습니다.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가슴을 치며 방망이질했고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듯한 강렬한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틀림없어 이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야. 내 딸 서연이 정말 내가. 정숙은 떨리는 가슴을 애써 진정시키며 아무렇지도 않은 척 최대한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지우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가, 목에 항상 걸고 다니는 그 목걸이 참 독특하고 예쁘구나. 혹시 누가 특별히 선물해 준 것이라도 되니? 지우는 무심코 자신의 목에 걸린 낡고 빛바랜 별 모양 은목걸이를 가만히 만지작거리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여사님. 이건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기억도 잘 안 나는 아주 옛날부터 제가 하고 있었대요. 양어머니 말씀으로는 보육원 원장님이 제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부터 하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왠지 모르게 저한테는 무척 소중한 물건이라서 한 번도 몸에서 빼놓지 않고 항상 간직하고 있어요. 마치 제가 잊어버린 아주 중요한 무언가와 저를 이어주는 유일한 끈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숙은 더 이상
그 어떤 의심도 한치의 망설임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직접 디자인하고 만들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손녀의 가녀린 목에 직접 걸어주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바로 금별 모양 은목걸이. 지금 그 목걸이가 수십 년이라는 믿을 수 없는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 기적처럼 바로 자신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벅찬 감격과 함께 지난 세월에 대한 깊은 회한,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거대한 기쁨이 한꺼번에 폭풍처럼 몰려와 정숙은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지우의 손을 힘껏 잡았습니다. 아직 모든 진실을 전부 다 밝힐 수는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따뜻하고 깊은 사랑과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런 정숙의 알 수 없는 행동과 뜨거운 눈빛에 어리둥절하면서도 생전 처음으로 느껴보는 깊고 평온한 안정감과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고향으로 돌아온 듯한 포근함에 자신도 모르게 휩싸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절망의 가장 깊고 어두운 끝자락에서 마침내 한 줄기 밝고 따스한 희망의 빛이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비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한정숙 여사의 대저택에 머무르게 된 강지우는 마치 꿈을 꾸는 듯한 나날을 보냈어요. 자신을 아가라 부르며 극진히 보살피는 정숙의 모습은 생경하면서도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을 따뜻하게 만들었죠. 값비싼 음식과 옷가지들, 그리고 자신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시중드는 사람들의 모습은 평생 겪어보지 못한 것이라 어색하기만 했지만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자신을 향한 정숙의 진심 어린 애정과 염려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지우는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처럼 자신을 괴롭히던 사채업자들의 협박과 최성민에 대한 배신감도 정숙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옅어져 가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갔습니다. 지우의 어깨에서 발견한 화상 흉터, 그리고 그녀가 항상 지니고 다니던 낡은 별 모양 목걸이.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잃어버린 손녀 서연이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섣불리 모든 것을 밝힐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아주 만약에라도 자신의 착각이라면 이 가엾은 아이에게 또다시 크나큰 상처를 주게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 무엇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정숙은 깊은 고민 끝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지우와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아가, 내가 요즘 통 기운도 없고 안색도 안 좋은 것 같아서 내가 잘 아는 병원에 종합검진을 예약해 두었단다. 혹시라도 건강에 무슨 문제라도 있으면 안 되잖니. 내 걱정 덜어준다 생각하고 한번 받아보렴이라며 지우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지우는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정숙의 마음에 감동하며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은 병원 측에 미리 손을 써서 검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우의 DNA 시료를 채취하도록 조치해 두었죠.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일주일. 그 시간은 정숙에게 수십 년과도 같이 길고 초조하게 느껴졌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재를 서성이며 서연이의 어릴 적 사진들을 꺼내보고 또 보았어요. 제발 이번에는 제발. 그녀의 간절한 기도는 밤하늘의 별처럼 수없이 반짝였습니다. 한편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 속에서 지우는 조금씩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정숙의 서재에서 우연히 발견한 낡은 동화책 한 권. 표지는 닳고 색이 바랬지만 이상하게도 그 책이 무척이나 낯익게 느껴졌습니다. 책장을 넘기던 순간 아주 희미하게 누군가가 다정한 목소리로
이 책을 읽어주던 기억의 파편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따뜻한 무릎, 부드러운 손길, 그리고 잔잔한 웃음소리. 그 기억은 너무나도 흐릿해서 형체를 잡을 수는 없었지만 가슴 한구석을 아릿하게 만드는 묘한 슬픔과 그리움을 동반했습니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글썽이며 그 동화책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윤 여사가 정숙의 집에 들렀습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는 지우의 모습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죠. 그리고 지우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정숙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숙아, 혹시 저 아이 목에 걸린 저 목걸이 내가 예전에 서연이 주려고 만들었던 그거랑 똑같지 않니? 그리고 아까 보니 저 아이 어깨 뒤쪽에 희미하게나마 흉터 자국이 있는 것 같던데. 윤 여사의 말에 정숙은 깜짝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정숙은 윤 여사에게 자신의 의심과 유전자 검사 진행 사실을 아직 털어놓지 못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윤 여사는 이미 모든 것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면, 그리고 내 예상이 맞다면, 이건 정말 하늘이 주신 기적이야, 정숙아. 윤 여사는 정숙의 손을 꼭 잡으며 함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수십 년 전 어린 서연이가 부엌에서 뜨거운 물 주전자에 대어 어깨에 화상을 입었던 날, 정숙과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윤 여사였기 때문이었죠. 그녀의 기억은 정숙의 희미한 희망을 더욱 단단한 확신으로 바꾸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유전자 검사 결과뿐이었어요. 7장 눈물의 재회, 그리고 용서.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정숙은 초조한 마음으로 병원으로부터의 연락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침내 전화벨이 울렸을 때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의사의 차분한 목소리. 한정숙 여사님, 의뢰하신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확인 결과 두 분의 유전자는 99.99% 일치하는 것으로 친조손 관계가 명확히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숙은 온몸의 힘이 쭉 빠져나가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수화기가 손에서 떨어져 나뒹굴었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혹은 안도감인지 모를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풍처럼 몰아쳤죠. 서연아, 내 아가 정말 내가 살아있었구나. 내 손녀딸.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어요. 정숙은 흐르는 눈물을 황급히 닦아내고 떨리는 발걸음으로 지우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지우는 창가에 앉아 아침 햇살을 받으며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죠. 정숙은 지우의 옆에 가만히 앉아 아주 오래전 이야기를 들려주듯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 내가 아주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내 목숨보다 더 소중했던 손녀딸 이야기가 있단다. 그 아이 이름은 서연이라고 했는데 너처럼 눈이 맑고 웃는 모습이 참 예뻤지. 정숙은 빛바랜 사진첩을 꺼내 지우에게 서연이의 어릴 적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여주며 그녀와의 행복했던 추억들을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서연이를 잃어버렸던 그 끔찍했던 날의 기억, 평생을 찾아 헤맸던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에 대해서도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지우의 눈가도 촉촉하게 젖어들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이야기인 것처럼 가슴이 아팠기 때문이죠. 마침내 정숙은 지우의 두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가장 중요한 말을 건넸습니다. 아가, 내가 바로 내 친할머니란다.
그리고 내 진짜 이름은 강지우가 아니라 한서연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우의 세상은 그대로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보던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죠. 그동안 경험했던 모든 일들, 정숙의 희미하게 떠오르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 그리고 어깨의 화상 흉터까지.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며 거대한 진실의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우리 할머니 맞으세요? 지우는 울먹이며 정숙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정숙 역시 그런 지우를 힘껏 끌어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쁨과 슬픔 그리고 감격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수십 년이라는 길고 긴 세월을 돌고 돌아 마침내 할머니와 손녀는 기적처럼 다시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정숙과 서연은 밤낮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잃어버렸던 시간들을 채워나갔습니다. 정숙은 서연이를 잃어버린 날 이후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잠들지 못했던 자신의 죄책감과 고통을 고백했고, 서연이 역시 보육원에서의 외로웠던 시간들과 양부모 밑에서의 순탄치만은 않았던 성장 과정, 그리고 최성민과의 아팠던 사랑과 그로 인한 시련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위로하며 지난날의 상처들을 조금씩 치유해 나갔죠. 정숙은 서연이를 데리고 그녀를 잃어버렸던 남대문 시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곳은 정숙에게는 끔찍한 트라우마의 장소였지만 서연에게는 아주 희미하지만 강렬한 어떤 기억들을 떠올리게 하는 곳이기도 했어요. 두 사람은 시장 한복판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과거의 아픔과 마주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서연이는 강지우라는 이름 대신 한서연이라는 자신의 진짜 이름을 되찾는 과정에서 혼란스러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정숙의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 속에서 점차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숙의 대저택 문 앞에 초췌하고 남루한 행색의 최성민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거리에서 생활하다가 우연히 신문 기사를 통해 강지우가 사실은 대기업 총수의 잃어버린 손녀 한서연이었으며 친할머니와 극적으로 재회했다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접하게 된 것이었죠. 죄책감과 수치심, 그리고 서연에 대한 마지막 남은 미련과 혹시 모를 용서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인 채 그는 거의 본능적으로 이곳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서연이는 갑자기 나타난 성민의 모습에 당황하며 마음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가 자신에게 안겨준 고통과 배신감은 여전히 생생했지만 한때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의 비참한 몰골을 보니 연민의 감정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죠. 정숙은 처음에는 성민의 뻔뻔함에 격노했지만 그의 눈에서 진심 어린 후회와 깊은 절망감을 읽고는 일단 그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성민은 서연과 정숙 앞에 무릎을 꿇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의 용서는 쉽지 않았고 그 상처가 완전히 아무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할 터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진심을 외면하지 않았고 정숙 역시 그런 서연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백화점 엘리베이터의 기적, 수십 년 만에 다시 만난 재벌가 할머니와 손녀. 한정숙 여사와 한서연의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재회 이야기는 순식간에 언론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가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연일 대문짝만하게 실리는 신문 기사와 방송 뉴스, 심지어 해외 토픽으로까지 소개될 정도였죠. 정숙의 대저택 앞에는 그들의 모습을 취재하려는 기자들과 방송국 카메라들이 밤낮으로 진을 쳤고 사람들은 그들의 기적적인 만남에
아낌없는 축복과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연이는 하루아침에 불안정한 계약직 간호사에서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의 유일한 상속녀로 신분이 뒤바뀌었지만 갑작스러운 변화와 엄청난 부에 들뜨거나 교만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무게와 책임감을 느끼며 더욱 겸손하고 신중한 태도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정숙은 그런 서연이의 모습을 대견하게 바라보며 그녀가 세상에 지나친 관심과 호기심으로부터 상처받지 않도록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었죠. 얼마 후 정숙은 변호인단을 대동하고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서연이는 담담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을 찾아준 할머니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앞으로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싶다며 정중하게 과도한 관심은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녀의 진솔하고 겸손한 모습은 대중들에게 더욱 깊은 감동과 호감을 안겨주었죠. 정숙은 서연이가 간호사로서의 꿈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당분간 학업과 일을 모두 중단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설계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고 했어요. 그녀는 정숙과 함께 국내외 여러 곳을 여행하며 넓은 세상을 경험했고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읽으며 교양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익명으로 여러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과거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돕는 일에 큰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서연이는 과거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도와주었던 옛 직장 동료 박선영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선영은 갑자기 연락이 끊겼던 지우가 사실은 재벌가의 손녀였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지만 이내 진심으로 그녀의 행복을 축복해 주었어요. 두 사람은 예전처럼 편안하게 수다를 떨며 우정을 확인했고 서연이는 선영에게 자신이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가족으로서 정숙과 서연이가 함께하는 시간들은 때로는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장을 보고 요리를 하며 소박한 저녁 식사를 즐겼고 주말에는 정원의 꽃과 나무를 가꾸거나 함께 영화를 보며 평범한 일상을 공유했어요. 정숙은 서연이에게 어릴 적 해주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해주고 싶어 했고 서연이 역시 그런 할머니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며 조금씩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행복에 적응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최성민은 정숙의 도움으로 전문적인 심리 상담 치료를 받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가 진심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자 서연이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그를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예전과 같은 연인 관계로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서로의 안녕을 빌어주는 좋은 친구이자 조력자로 남기로 했죠. 정숙의 오랜 친구인 윤여사 역시 자주 두 사람을 찾아와 따뜻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며 그들의 새로운 가족 관계가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습니다. 새로운 삶에 어느 정도 적응한 서연이는 할머니 정숙과 함께 가장 먼저 자신을 길러준 양부모님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친자식 이상으로 자신을 사랑해주고 정성껏 보살펴 주었던 분들이었죠. 서연이는 봉분 앞에서 한참 동안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드디어 제 진짜 가족을 찾았어요. 두 분이 하늘에서도 저와 할머니 그리고 저를 아껴주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두 분이 제게 베풀어 주신 사랑 평생 잊지 않고 가슴속 깊이 간직하며 살아갈게요. 정숙 역시 서연이의 양부모님께 예를 갖추며
서연이를 훌륭하고 바르게 키워주신 것에 대해 깊은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녀는 서연이의 양부모님 이름으로 거액의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학생들을 후원하기로 했죠. 과거 강지우로 살았던 시절의 아픈 기억들도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정숙은 유능한 변호사를 통해 최성민이 남긴 모든 사체 빚을 깨끗하게 청산해 주었고, 지우를 괴롭혔던 악덕 사채업자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또한 서연이는 과거 자신에게 작은 친절이라도 베풀어 주었던 사람들을 수소문에 찾아가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자신을 백의의 천사라고 불러주었던 K백화점의 동료 간호사들과 보안 요원들에게는 감사의 선물과 함께 따뜻한 식사를 대접했고, 특히 힘들었던 시절 자신을 믿고 지지해 주었던 박선영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고마움을 전하며 변치 않는 우정을 약속했죠. 정숙에게도 풀어야 할 과거의 매듭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녀 서연이를 잃어버린 후 그 충격과 슬픔으로 인해 소원해졌던 몇몇 친척들과 옛 친구들과의 관계였죠. 어떤 이들은 정숙의 부주의를 탓하며 그녀에게 등을 돌렸고, 어떤 이들은 그녀의 깊은 슬픔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정숙은 서연이의 손을 잡고 용기를 내어 그들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진심으로 지난날의 아픔과 오해를 나누고 서로를 용서하며 화해의 손을 내밀었죠. 처음에는 서먹하고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지만 기적처럼 손녀를 되찾고 이전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너그러워진 정숙의 진심 어린 모습에 그들도 점차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서로의 가슴 속에 쌓였던 원망과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고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그 자리를 따뜻하게 채워나갔어요. 서연이와 최성민의 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성민은 정숙이 마련해준 작은 회사에서 허드렛일부터 다시 시작하며 성실하게 일했고, 매달 월급의 대부분을 과거 자신 때문에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에게 갚아나가며 진심으로 속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주말에는 익명으로 노숙자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과거의 잘못을 조금이나마 씻어내기 위해 노력했죠. 서연이는 그런 성민의 변화를 묵묵히 지켜보며 응원했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다시 예전처럼 뜨거운 연인 사이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성장을 지지해주는 성숙한 친구이자 인생의 동반자로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픈 상처들은 그들을 더욱 단단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귀한 밑거름이 되어주고 있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화려한 결혼식이나 물질적인 풍요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이해하며 함께 성장하고 세상의 작은 빛이라도 나눌 수 있는 의미 있는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기로 약속했죠. 기적적으로 다시 만난 한정숙 여사와 손녀 한서연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꺼지지 않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받은 과분한 관심과 사랑을 이제는 세상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과거 서연이가 겪었던 것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아이들과 젊은이들을 돕기 위한 대규모 공익재단을 설립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재단의 이름은 서연이의 이름을 따 서연희망재단이라고 지었죠. 재단 설립 기념식에서 서연이는 떨리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꿈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한때 세상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깊은 절망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기적적인 사랑과 주변 분들의 따뜻한 도움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새로운 희망을 찾았습니다. 이제 제가 받은 그 사랑과 희망을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습니다. 서연희망재단은 그 작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연설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뜨거운 눈물과 함께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서연희망재단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며 보육원 퇴소 청소년들의 자립 지원 사업,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 사업, 그리고 악덕 사채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지원 및 긴급 생계비 지원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서연이는 단순히 재단의 얼굴마담 역할에 그치지 않고 직접 발로 뛰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재단의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특히 그녀는 간호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이동 진료소 운영을 추진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는 할머니와 함께 K백화점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그녀에게 끔찍한 악몽과 기적적인 만남이라는 극과 극의 기억을 동시에 안겨준 장소였죠. VVIP 라운지에서 차를 마시던 중 갑자기 아래층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쇼핑 도중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는 다급한 외침이었어요. 그 순간 서연이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과거 자신이 할머니에게 그랬던 것처럼 침착하고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시행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제세동기를 가져오도록 지시하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녀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남성은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고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었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정숙과 백화점 관계자들, 그리고 수많은 쇼핑객들은 과거 엘리베이터의 천사로 불렸던 그녀의 용감하고 헌신적인 모습에 다시 한번 뜨거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서연이는 간호사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가슴 깊이 깨달았어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자 소명이라는 것을. 시간이 흘러 정숙과 서연이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어 평온하고 행복한 나날을 함께했습니다. 정숙의 넓고 웅장했던 대저택은 이제 매일같이 서연이와 그녀의 친구들, 그리고 재단 관계자들의 따뜻한 웃음소리와 활기로 가득 채워졌죠. 서연이는 할머니의 무한한 사랑과 지지 속에서 어린 시절 받지 못했던 따뜻한 가족의 정을 마음껏 누렸고, 정숙 역시 서연이로 인해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와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최성민은 꾸준한 노력과 반성을 통해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건실한 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났고, 지금은 서연희망재단의 작은 부서에서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와는 여전히 서로를 응원하는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햇살이 유난히 따사로운 어느 봄날 오후, 정숙과 서연이는 대저택의 아름다운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향긋한 꽃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화롭고 행복한 미소가 잔잔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과거의 아픔과 시련은 이제 희미한 기억으로 남았고, 그들의 현재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감사함, 그리고 미래에 대한 밝은 희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에는 빛바랜 옛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죠.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서연이와 젊은 시절의 정숙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어린 서연이의 목에는 지금 서연이의 목에도 걸려 있는 바로
그 별 모양 은목걸이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것은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기적처럼 이어진 그들의 사랑과 운명의 증표였습니다. 정숙은 가만히 서연이의 손을 잡았고 서연이 역시 할머니의 따뜻한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사랑이 넘실거리고 있었어요.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희망의 꽃처럼 그들의 삶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